안녕하세요. 네, 마르쿠스 쌤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부모님들께서 요즘에 많이 주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이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아마 12월 8일 일요일에 이제 올해 2024년도 영재고 입시에 대한 입학 설명회, 그러니까 저기 영재고 입시 설명회를 아마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요번 입시 설명회 같은 경우는 좀 부모님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이제 섭외를 해서, 예전에 보통 보시면 이제 저희 여기 거주하시는 주변 분들 위주로 좀 오시는 편이라 뭐 인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보통 한 20명 내외 정도 이제 부모님들 오셔고 했는데, 올해는 저희 재학생 부모님들 께서도 좀 많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항상 이제 재학생 부모님들보다는 이제 재학생이 아닌 부모님들께서 많이 오는 편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영재고 입시 관련해서 좀 변화된 부분들도 좀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인원수를 조금 늘려서 이제 할 생각인데, 사실 이제 유튜브에 이게 영상이 올라가면은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지역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참석이 어려우실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래도 입시 설명회를 저희가 매년 두 번씩,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보통 영재고 2차 입시가 거의 이제 2차 시험을 보는 쯤, 2차 시험을 본 직후라든가 2차 시험을 보는 그 주에 주말에 이제 제가 입시반 아이들이 다 시험 보러 가서 없기 때문에 그때 보통 이제 입시 설명을 하는데, 요번에는 12월 8일 일요일에 진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입시 설명회 신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뭐 저희 채널, 카카오 채널로 들어오셔서 이제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영상이 이제 부모님들이 요즘에 입학 관련해서 상담을 주시면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 또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약간 답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제일 많이 부모님들이 주시는 질문 중에 첫 번째는 선행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은가요? 심화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이게 이제 대부분 영재고 준비를 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대형 학원을 다니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 뭐 선행 위주로 갈 거냐, 심화 위주로 갈 거냐를 부모님이 이렇게 고민하시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원 다니면서 이게 맞는지, 선행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또는 심화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를 사실 부모님들이 판단하기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여기서 선행 위주로 가냐 심화 위주로 가냐라는 건 기준점이 좀 필요한데, 중등 과정이 마무리된 학생, 여기서 중등 과정이 마무리됐다라고 하는 건 최소한 저희가 보통 말하는 뭐 센 정도 교재로 중학교 3학년까지 다 한번 봤어요. 가장 이제 기본, 가장 이제 최소의 기준이고, 뭐 좀 약간 많이 한 친구,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뭐 A급 수학으로 뭐 3학년 전체 과정을 다 봤고, 중학교 1, 2, 3학년,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는 시점쯤인데, 이쯤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보통 선행 위주로 가서 지금 중등 하던 거 끝났으니까 고등으로 쭉쭉 밀고 갈 것인가, 아니면 고등 진도는 조금 나중에 가고 일단 뭐 A급 한번 돌릴까, 아니면 A급 리미티드로 한번 돌릴까, 그러고 나서 뭐 고등 수학 할까, 요게 고민이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일단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정확한 답변은
뭐 더 좋은 거라든가 이게 맞습니다 라는 답변은 없어요. 학생의 어떤 학습 방법, 학습 스타일, 그 다음에 이해력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봐서 학생이 몇 살이고 뭐 언제쯤에 영재고 시험을 볼 것이고 뭐 남아있는 공부가 어느 정도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지금 고등과정을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중등심화를 더 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 제가 일반적인 학생들, 여기서 일반적인 학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좀 영재고 준비를 하는 친구들 중에서 평균적인 어떤 이해력과 평균적인 수학에 대한 어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등 과정이 끝났으면은 고등 과정을 먼저 넘어가시는 게 우선 좋다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게 이유는요, 고등 과정으로 넘어가면 고등 과정부터 있는 교과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대수 쪽에 관련된 얘기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대수라는 건 보통 방정식, 함수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제 저희 고등 과정에 있는 대수의 내용들이 실제로 중등 과정에서 연결돼서 넘어간 부분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리고 중등 과정에서 봐였던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문제를 풀고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영재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수 영역에 대한 공부만큼은 고등 수학을 좀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 사실 영재고 영역에 있어서 대수의 역량은 고등 과정의 수원까지를 좀 많이 공부를 한 친구들이 사실 영재고 영역에서도 충분히 이제 어떤 대수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갖추는 편이에요. 이게 영재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제 부모님들 그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뭐 대수, 정수, 기하 조합해서 이렇게 4개 영역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아실 텐데, 사실 이제 저희가 보통 영재고 과학고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보는 책들이 일반적으로 보기 좀 힘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시중 서점에 가면 이제 저희 보통 뭐 대입에 관련된 책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종류도 많고. 근데 영재고 과학고 쪽 학생들이 보면 좋은 그런 책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서점에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인터넷 주문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교재가 사실 찾아보면 생각보다 되게 여러 가지 교재들이 있긴 한데 문제는 그 교재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저희가 보통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저희가 뭐 일품, 뭐 센, 뭐 블랙라벨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모님들께서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책 이름만 딱 들으셔도 이 책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더라, 이 책은 어떤 때 보는 게 좋더라, 이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갑자기 부모님들한테 뭐 경시해제, 뭐 올수지, 아니면 실전 영재서 모의고사 이렇게 막 얘기하면 그 책이 뭐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영재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가 정수대수 기하조합 파트에 대한 책을 선정해서 공부를 할 건데 어떤 책을 써야 되는지가 감이 잘 안 와요. 지금 우리 아이의 상황에서 뭐 정수책을 쓸 거면 뭐 마두식의 정수를 보는 게 맞는 건가? 아닌가? 뭐 바이블의 정수편을 봐야 되는 건가? 막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 대수 영역만큼은 고등수학 진도만 꾸준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는 약간 그래도 응용 문제가 좀 섞여 있는 난이도가 좀 있는 책 정도를 쭉 공부했다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영재고나 경시 영역의 대수 파트의 상당 부분을 어느 정도 숙달시킬 수 있는 것이고, 플러스 알파로 정규 교과 과정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뭐 영재고를 입학한 후가 됐든 또 영재고를 만약에 안 가게 돼서 뭐 과학고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를 가게 됐을 때에도 어쨌든 고등과정에 대한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다방면에 쓸 수 있는 분야가 많죠. 거기다 영재고 공부 중에 대수 파트에 대한 도움도 충분히 되다 보니 일단 고등수학을 먼저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제가 보통 말하는 대수정수 기하 조합 4가지 파트 중에서 가장 아이들한테 먼저 보통 가르치는 파트가 제 입장에서는 대수 파트예요. 이게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실히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교재 선정 및 수업 자체가 좀 편안한 것도 있고요. 대수가 좀 잘 돼야 그 다음부터 뭐 정수나 아니면 기하나 이쪽 부분에 대한 응용도 쉽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수 파트가 잡혀 있어야 나머지 파트를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돼요. 그러다 보니 가능하면 고등수학을 먼저 나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간혹 가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생인데 이 친구는 중학교 과정을 끝냈어요.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갈 때가 됐는데 이 친구가 너무 이제 수학적 재능이 되게 뛰어난 친구다 보니까 아직 고등과정 배우지도 않았는데 뭐 경시대회 문제 같은 걸 풀려봤더니 애가 쭉쭉쭉 풀어. 막 입상할 정도로 잘 풀어. 이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는 이 친구는 사실 이제 꼭 대수를 빨리 넘어가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이해력이 굉장히 응용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다 보니까 사실 어느 파트부터 시작을 해도 크게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대수 파트 들어가 가지고 이제 뭐 고등수학 들어가면서 공식 외우기 하고 문제 유형별로 풀려보고, 그래서 뭐 함수나 방정식에 대한 이해도를 또 높여놓고 막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간단하게 경시나 영재고 관련된 문제들을 주면서 어떻게 풀지 고민해보자, 이렇게 풀어보자 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공부를 그냥 두루두루 해도 잘 가거든요. 그래서 꼭 고등수학을 넘어가야 됩니다 라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통상 고등수학을 먼저 넘어가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아니 유리하다기보다는 좀 더 편하다 라는 느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중등수학이 끝났을 경우에는 천천히라도 고등수학을 일단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되게 많이 그러니까 질문해 주시는 내용은, 이게 제가 예전 영상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KMO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게 KMO가 일단 이거부터 먼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KMO가요, 예전에 뭐 2015년도 뭐 2016년도 요때쯤까지는요, 영재고에서 입학 시험에서 출제하는 문제와 KM에서 출제하는 문제가 사실 유사성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KMO에서 예를 들어 금상은상을 탄다 하면 이 친구는 영재고 시험을 보면 사실상 거의 웬만해서는 합격할 정도의 실력이 되고, 거기다가 그 정도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예전에 뭐 대형학원에서 일할 때는 아이가 뭐 KMO 시험 봤더니 은상 타왔어요 그러면, 아 얘는 뭐 영재고 뭐 시험 보러 가면은 웬만해선 붙겠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은상을 탔으니까 은상 때문에 가산점 받아서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정도 실력이면 영재고 기출문제 정도는 풀 수 있지. 그리고 유사성이 많다 보니까 사실 KM 문제와 영재고 문제가 느낌상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KMO의 시험 결과가 곧 영재고 시험의 결과와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점수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그런 때였는데, 2021년도에 영재고 입시가 개편이 되면서 영재고에서 출제하는 문제들이 KM에서 출제하는 문제와 좀 약간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제일 달라진 부분은 아시겠지만 서술형으로 바뀐 거.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바꿨다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아 얘가 풀이 과정과 답을 맞춰야만 정답을 받고, 풀이 과정 중에 좀 틀리더라도 맞는 내용이 있으면 뭐 부분 점수를 받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풀이 과정을 그냥 무난하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냥 쭈룩쭈룩 계산해서 답 이렇게 나왔음, 이렇게 푸는 문제의 풀이는 풀이와 답이 맞았어도 그 문제 배점을 100% 가져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희도 이제 영재고 선생님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점수를 이제 주시는지 저희가 확실히 알고 있거나 뭐 그분들한테 뭐 배점표를 받아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똑같은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춘 두 친구가 있어도 저희가 봤을 때 풀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풀이를 썼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로 문제를 좀 약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서 답을 낸다든가, 뭔가 그런 식으로 풀이에 정말 이런 풀이는 좀 훌륭한데, 아니면 야 이 친구는 정말 수학에 대한 어떤 기본이 굉장히 탄탄한데, 이런 느낌의 풀이를 적은 학생이 점수를 좀 잘 받고, 어떻게 보면은 풀이가 좀 어딘가 엉성하거나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풀이 방법이나 내용은 맞는 말이긴 한데 좀 약간 설명 부분이 좀 빈약하다, 이러면 감점을 받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알고 있는 풀이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좀 약간 좀 디테일하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가는가에 대한 그 설명을 잘 쓰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말하는 좀 약간 문해력이 있고 독해력이 있는 친구들이 글도 좀 잘 쓰는데,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요즘엔. 이게 왜냐면 그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출제되는 영재고 문제들은 난이도가 좀 높지 않거든요. 예전에 한 20문제 내외로 출제를 할 때는 쉬운 문제는 상당히 쉬운데 어려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풀어도 정말 시간 한참 걸려야 풀리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왔어요 영재고에서. 요즘에 영재고 문제는 뭐 6문제에서 8문제 사이로 내면서
그 문제들 중에 선생님이 봤을 때 "와 이 문제 너무 어려운데." 하는 문제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서 얘네들이 못 풀겠다 보다는 '이걸 다 서술형으로 작성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겠네.'라는 생각, 그리고 이 문제들의 풀이법을 떠올리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주고 풀라고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문제는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문제들에 대한 풀이법을 다 찾아내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의 난이도가 높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서술하고 충분히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 부족한 거죠. 약간 시험의 스타일이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KMO 같은 경우는 사실 4시간 동안에 있는 문제들을 단답형으로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러면 KMO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이디어만 제대로 찾아내면 그 과정상 계산이라든가 전개, 그 시계 전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근데 영재고 문제는 풀이 방법에 대한 것만 제대로 잡아 놓으면 그 풀이 과정상에 전개되는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식이 뭐 엄청 복잡하다든가 계산이 엄청나게 지저분하다든가 이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영재고에서는 결국 아이디어만 잘 잡으면 그 이후의 풀이 과정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KMO 문제는 풀이 방법을 잡는 거는 쉬운 편이지만 그 풀이를 거쳐서 답을 내는 그 과정상의 어려움이 많은 문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영재고는 서술형이니까 답을 냈어도 그 답을 내는 과정상에 얘가 얼마나 퀄리티 있게 설명을 했냐를 보는데, KMO는 어쨌든 답을 맞췄냐 못 맞췄냐를 보는 시험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형식도 다르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도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엔 KMO 공부해서 KMO 점수 잘 맞으면은 그게 영재고의 합격을 유리하다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KMO에서 금상은상 타는 친구들이 지금도 영재고 합격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니 분명히 KMO에서 입상한 애들이 영재고 잘 가던데, 근데 선생님 KMO가 영재고 도움 안 된다면서요. 근데 왜 걔네들 입상한 애들이 더 잘 가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KMO에서 은상 금상 탈 정도의 친구들이 과연 영재고 기출문제를 풀지 못할 정도의 수학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저희가 보통 KMO, 여기서 KMO에 대한 KMO 수업 또는 KMO 뭐 준비반, 대비반, 그 KMO 대비반이 어떤 수업을 하냐에 대해서 좀 약간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KMO 대비반이라고 부를 때 제 기준에서는 적어도 KMO 기출문제 위주로 풀어주는 수업, 그러니까 KMO 1차가 됐던 KMO 2차가 됐던 기출문제들을 가져다 놓고 그것들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수업을 저는 KMO 수업이라고 부르고, 간혹가다 학원들 중에는 KMO 수업이라고 해서 갔는데 KMO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뭐 경시에서 나오는 기초적인 공식들에 대한 증명, 뭐 맨넬라우스 정리, 체바의 정리부터 시작해서 스튜어트의 정리, 뭐 맨션 정리, 이런저런 정리들을 막 보여주고 증명하고 그거를 적용하는 문제 하나씩 보여주고, 이런 수업을 하면서 KMO 대비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수업을 쭉 가다 보면 몇 달 후에 뭐는 이제 KMO 문제를 풀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 준비 과정까지 다 합쳐서 KMO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그냥 KMO 대비 수업이라는 것 자체를 적어도 KMO 기출문제를 갖다 놓고 그걸 풀어주는 수업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수업을 들어서 이 학생이 충분히 그 KMO 수업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하고 그 정도 능력이 갖춰지려면, 저희가 보통 말하는 뭐 경시 과정 또는 뭐 영재고 대비 과정을 일정 수준 이상까지 공부를 해서 완성도가 좀 어느 정도 갖춰진 친구들은 KMO의 영역, KMO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 수업을 들어도 본인이 얻어가는 게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경시 시작했거나 이제 영재고 대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애가 이제 A급 수학 풀고 A급 수학 끝나서 이제부터 경시 문제 풀어보려고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KMO 문제 풀자 이래버리면,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는 그거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그래놓고 내가 그걸 비슷한 유형 문제를 풀거나 또는 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다른 문제를 받았을 때 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KMO 문제를 푸는 수업은요,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돼서 얘는 KMO 문제를 풀어도 뭔가 얻어가는 게 있겠다 정도 돼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K모 음상금상을 받는 애들은 이미 영재고 쪽의 기출문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고, 그리고 경시 과정에 있는 뭐 증명이나 공식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학습도 이미 된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상황. 그런 애가 K모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된다. 근데 아직 우리 애는 K모 기출을 풀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본인이 쌓아놓은 어떤 교과를 넘어서는 수준의 수학적 지식이 많이 쌓이지 않은 상황이다 하면 그때는 이 친구가 얻어가는 게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KMO에 대한 결과를 보고 금상은상 타니까 영재고 잘 가더라. 그러니까 우리 애도 KMO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시기와 학생의 성취도를 확인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학원들이 KMO 대비반을 이제 만들어요.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학원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쪽 영역에 대한 얘기긴 한데, 왜 K모반을 만드느냐? 일단 첫 번째는 K모반을 만들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K모반 선생님 저희 학원 K모반 언제 오픈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때, 어머니 저희 아이들이 사실 올해 아이들이 K모 1차, 2차 문제를 풀 정도의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올해는 KMO반은 일단 오픈을 안 하는 쪽으로 만약에 뭐 약간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불안해서요. 이때부터 아니 옆 학원에 누구는 우리 애 친구 누구는 KMO 대비 다 한다는데 우리 애만 안 한다고? 그러면 일단 우리 애가 그 KMO 수업을 들을 수 있든 없든 간에 우리 애는 안 하잖아요. 옆에는 하는데 그럼 뭔가 우리 애가 뭘 덜 배우는 느낌이고 뭔가 모질한 느낌이 들어.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불안해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자, 학원 입장에서는요, K모 대비반을 오픈하는 게 유리한가, 오픈하지 않는 게 유리한가? 오픈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왜냐면, K모 대비반을 오픈하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걸 들어요. 자, K모 대비반이 오픈할 건데 안 들을 사람, 이러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옆에 친구도 다른 학원에서 K모 하니까. 뭐 다른 애들 다 한대. 그리고 KMO에서 금상은상 타야지 합격률이 높대. KMO 공부하는 정도, 그 정도 상탈 정도가 될 정도 내 실력을 키워야만 나도 영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애들 대부분 다 수강합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추가 수강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수강 강좌를 오픈하는 데 있어서 전혀 그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KMO반을 오픈해서 키우면요. 뭐 예를 들어 10명 정도가 KMO 대비 수업을 들었다고 했을 때 그 중에 입상을 하는 애들은 기껏해야 2~3명입니다. 뭐 은상, 금상, 뭐 동상 생각하면은 뭐 한 3명, 3등 정도? 까지가 이제 입상권일 텐데 그럼 입상권인 애들이 어쨌든 10명 중에 3명이 있으면요 이 학원은 그 입상한 아이들을 이제 약간 타겟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기 좋아요. 우리 KMO 음상 몇 명, 금상 몇 명, 동상 몇 명 이렇게 벌써 딱 봐도 실적이 딱 나오죠. 나머지 이 수업을 들어서 사실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저희 속된 말로 말하는 전기세 내주러 나왔던 7명의 친구들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는 사실 학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뭐 근데 또 솔직히 말하면 KMO 수업을 들으면 좋은 그 3명의 학생만 데려놓고 수업을 했다 그러면 강사 월급이 안 나오겠죠. 선생님 월급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10명이 필요해요. 그죠? 이런 부분은 사실 부모님들이 다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은 무조건 K모반을 오픈하는 게 어쨌든 유리합니다. 뭐 제 입장에서도 K모반을 굳이 오픈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2024년에는 K모반을 오픈하지 않았어요. K모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아이가 제 기준에서 저희 학원에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상권에 가능한 아이들이 2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만 대상으로 K모 수업을 하는 건 좀 무리다 싶어서 그 친구들이 다른 학원에 가서 K모 수업을 듣는 걸 추천을 드린 편이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입상을 해서 잘 되기도 했고.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KMO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라는 거에 대한 판단은 부모님들이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좀 이걸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 측에서 어머니 당연히 KMO 수업 하는 게 좋죠 라고 얘기를 해야죠. 왜냐면 그 친구들이 KMO 수강을 해줘야지 학원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았던 애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입상해가지고 뭐 우리 학원 입장에서는 갑자기 입상자가 늘었으면 좋은 일이니까. 그죠? K모반을 오픈했을 때 안 들으면 말고 들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네. 학원 입장에서 어쨌든 K모반을 들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보통 맞는데요. K모 대비 과정, 정확히 말하면 K모 기출문제를 푸는 그 연습 과정이
이 학생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학생의 개인적인 어떤 성취도를 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은 KMO 수업을 듣는 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요, 사실 이게 지역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약간 부모님들께서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영재고 과학고 준비하시는 부모님들 대부분 인터넷 카페 중에 상위권 뭐 이런 카페 아시죠? 거기 들어가셔 가지고 영재고 과학고 관련된 입시 정보 많이 얻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영재고 과학고 입시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얻기가 힘드니까. 그죠? 사실은 어떤 특정 카페에 가서 그 영재고 과학고 대비 수업을 이미 들어봤거나 영재고에 진학했거나 뭐 이런 선배 부모님들, 그런 분들 또는 강사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토대로 부모님들이 이제 영재고 대비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걸 이제 아실 텐데, 중요한 건 그 카페에서 속된 말로 저희가 속된 말로 말하는 좀 발언권이 있는 부모님들 대부분은요, 지역적으로 그 서울의 강남권에 거주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상 KMO 대비를 하고 영재고 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친구들이 밟아가는 그 코스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 코스를 밟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학원이 많지 않고요. 그 정도 수업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타 지역에는 잘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집이나 뭐 거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사실 서울 쪽으로 수업을 안 하는 거지,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수업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울이 월급을 많이 줘요. 그냥 그게 이유예요. 그죠? 제가 타 지역에서 어떤 원장님이 뭐 월급 뭐 충분히 드릴 테니 저희 학원에서 수업 좀 해주세요 라고 해도 제 커리어나 그리고 제 월급이 상승하는 그 폭을 생각해 보면은 무조건 서울 가서 수업해야 돼요. 제가 서울 가서 수업할 때 제가 수업할 수 있는 학원이 얼마든지 있는데, 저 영재고 수업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 선생님은 어디서든 데려가려고 할 텐데 제가 굳이 서울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냥 결국은 뭐냐면, 강사 풀도 서울이 월등히 유리하고, 그다음에 학원들의 수도 서울이 월등히 유리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지원 가능한 그 범위도 서울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그 카페에서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의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쫓아가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실 지역적인 학생들의 성취도와 어떤 그런 역량의 차이도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나오는 말들이 무조건 맞으니까 우리 애가 지금 이 나이 때 우리 애가 지금 중1 올라가는데 지금 중1 올라갈 때는 빨리 KMO를 해야 돼. 그래서 KMO 수상을 해야 돼. 지금 당장 최소 은상은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만약에 그런 코스를 정말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역적으로 서울의 강남권으로 거주지를 옮기셔서 거기서 그렇게 수업을 받고 그렇게 활동을 하면 그거는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KMO라는 거는 좀 그렇다. 학원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KMO 대비반은 오픈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그 KMO 대비 수업을 들었을 때 정말 이 친구한테 도움이 되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사실 저도 이제 뭐 대치 쪽에서 수업을 해봤지만 KMO 기출문제를 정말 푸는 반을 만들었을 때 그 수업이 도움이 되는 친구는 그 잘한다는 대치 안에서도 10명 데리고 수업하면은 5명, 6명, 많으면 6명, 4명 정도, 5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나머지 아이들은 사실은 KMO 못 따라오거든요. 근데 대체에서는 KMO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성과를 내서 영재고를 잘들 가니까. 그 정도 좀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KMO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아이가 KMO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얼마나 풀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대한수학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KMO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아무 연도차나 하나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아이한테 한번 너 풀어봐 하신 다음에, 그 대한수학회에 보시면 그 연도에 그 해설은 없는데 답안은 있어요. 답안도 같이 다운받으신 다음에 아이가 시간에 맞춰 풀기 해보시고 한번 채점을 해보세요. 근데 아이가 전혀 KMO 대비 수업도 안 듣고 했는데 그냥 한번 풀어봐 해서 줬는데, 만약에
한 40점 정도 나왔다, 40점 이상 나왔다 그러면 이 친구는 좀 그래도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수상권 입상도 노려볼 만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점수 채점이 40점도 안 나온다 하면은 여기서는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20점도 안 나왔다 그러면 네, KMO는 일단 지금 네, 아닌 겁니다. 그리고 40점 이상이 나왔다 하면 이제 이 친구는 KMO 수업을 정말 들으면 뭐 동상 내지 은상 한번 바라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꼭 점수로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그냥 선생님이 통상 생각하시는 KMO 대비 수업을 듣지 않고 40점 정도가 나오면 그래도 얘는 공부하면 이제 충분히 KMO 문제나 풀이에 대한 어떤 습득력이 있는 친구. 근데 뭐 30점, 20점대다? 그러면 사실 이 친구가 얻어가는 게 얼마나 있지?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게 네, 사실이라서. 근데 이제 연도마다 조금씩 점수는 다를 수 있지만 그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연도 거를 하시든 간에 큰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간단하게 그렇게라도 점검을 해보시고, 우리 아이가 충분히 40 넘는 점수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K모 반을 오픈하고 그 반을 수강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부모님께서도 찬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교재 선택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으세요. 교재 선택은 사실 크게 보면 중등, 고등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교과 과정의 교재 선택을 말씀드린 거고, 부모님들이 경시 영역의 교재를 선택하는 걸 고민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왜냐면 보통 경시 영역의 문제나 그쪽 수업은 대부분 학원 쪽을 가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쪽은 사실은 교재를 얘기 들어도 이게 무슨 교재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부모님들이 사실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다 보니까 보통 대부분의 교재의 질문은 이제 중등이나 고등 공부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질문이신데, 중등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보통 교과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수준, 학교 공부, 그러니까 내신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일반적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재를 기준으로 교과 교재라고 보통 이 명칭을 제가 달자면, 교과 교재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이 정도가 교과 교재 영역에서는 가장 높은 난이도의 교재인 것 같다 싶은 교재가 A급 수학 또는 A급 리미티드 에디션, 그리고 블랙라벨, 이 정도 교재면 교과 영역 안에서는 이제 사실상 제일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거길 넘어서면 슬슬 이제 경시와 영재고 쪽 영역으로 들어가는 느낌의 교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이거죠. 자, 중등 선행을 할 건데 개념서부터 보게 할까요? 보통 개념원리라든가 아니면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뭐 개념 센이라든가 이런 개념서를 먼저 한번 쭉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A급 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A급 시킬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A급으로 그냥 시작하시죠 하는 경우는, 선생님이 그렇게 추천하시는 경우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A급 수학이라는 책 자체가 개념 설명이나 그런 부분이 충실하지 않은 교재거든요. 그럼 A급으로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시죠 라는 건 선생님 본인이 A급 수학 문제를 풀면서 개념적인 부분을 본인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그 부분을 정리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인데 A급 수학으로 시작할까요? 그거는 저는 일단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개념서를 빠르게라도 한번 훑어보듯이라도, 그러니까 훑어본다까지 그렇긴 한데 내용적인 부분부터 빨리빨리 보고 유형 문제는 좀 조금씩 풀더라도 개념적인 부분만이라도 일단은 한번 점검을 다 끝낸 다음에 A급을 들어가는 게 맞지, 그냥 A급 들어갈게요 이래버리면 이건 선생님이 아이들을 완전히 케어하기로 하고 A급 수학으로 들어가는 건 뭐 가능한 것 같은데, A급 수학으로만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부모님이 가끔 계세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얘가 수학적 감각이 너무 좋아가지고, 굉장히 좋아가지고 사실 A급 수학만 딱 줬더니 벌써 뭐 C, B는 혼자 다 맞추고 A도 거의 뭐 한 7, 80%를 본인이 맞추더라. 그냥 앞에 있는 개념만 쑥쑥 읽어보더니 문제를 다 풀더라. 이 정도 수준이면 당연히 A급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인 부모님은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A급 수학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A급 수학으로 먼저 그냥 들어가실 생각이라면 그 케어를 해주시는, 코칭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A급 수학으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부모님께서 만약에 괜히 개념 센이니 개념 수학 보고 개념책 보고 유형책 보고 A급 보고 이러면 너무 책을 여러 번 도는 게 시간이 좀 아깝다, 우리 애는 좀 잘하는데 라는 게 조금 걱정이시라면
A급 수학으로 들어가되 아이들을 꼼꼼히 관리해주는 학원에 보내시거나 아니면 과외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A급 수학으로 들어가 주시되 조금 개념적인 부분을 선생님 좀 잘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이가 똑똑하니까 그냥 A급 주고 해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비추. 자, 그리고 이제 고등 수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 제일 고민이 이겁니다. 실력 정석으로 들어갈까요? 기본 정석으로 들어갈까요? 뭐 나머지 책들도 많은데 기본 정석이라는 거에는 사실 뭐 개념센, 저희가 보통 말하는 개념 원리 이런 일반 개념서들을 통틀어 말씀드린 거고, 실력 정석으로 들어갈까요? 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개념도 충분히 많지만 문제도 좀 난이도가 있는 실력 정석으로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실력 정석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모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서 좋긴 해요. 근데 여기에도 단서가 있어요. 아까랑 똑같은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정석이라는 교재 자체가 학생이 혼자 공부하기에 친절한 교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석이라는 책은 보시면 아니라 구성상 단원 앞에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거기에서 파생돼서 또는 쓸 수 있는 여러 공식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그 공식이 어떻게 해서 유도가 됐으며 그리고 이 공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어떤 쪽으로도 변형이 가능한지를 보여준 다음에 기본 문제와 유제 몇 가지 보여주고 연습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책을 독학으로 공부하는 또는 뭐 누가 코칭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개념적인 부분을 읽어도 그냥 뭐랄까 좀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냥 그렇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그냥 문제를 바로 보게 돼요. 문제 보고 유제 풀고 기본 문제 유제 하다가 연습 문제. 문제는 정석책에 있는 문제 수가 너무 적어요. 학생이 그 단원 안에서 배워야 하는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한 어떤 적용 방법이라든가 내가 배운 내용이 뭐 어떤 식으로 앞으로 또 전개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 없이 몇 개 되지 않는 문제 쪽에 집중해서 문제만 풀어버리니까 실력 정석을 혼자 공부해서 다 풀었어요 라는 학생도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념과 그 개념의 적용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석이라는 책은 사실은 좀 옆에서 코칭해주는 선생님 한 분이 같이 붙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교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교재 자체도 선생님이 코칭해 줄 때 그냥 앞에 있는 개념 부분만 쓱쓱쓱 읽어준 다음에 자 봐봐 기본 문제 풀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단원에 보면 어드바이스부터 해가지고 기본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 한 최소한 한두 장 정도 분량의 개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개념 설명에 나와 있는 내용의 그 식들이 어떻게 유도가 되고 문제에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선생님이 학생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그걸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충분히 아이들이 이 배운 공식의 어떤 유도 방법,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고 앞으로 이 공식은 어떤 문제에 적용이 가능하고 이 공식이 갖고 있는 특징 또는 이 식이 갖고 있는 특징이 어떤 건지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나중에 문제를 풀게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걸 기본 문제 풀 때 앞에 설명했던 거랑 연관적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코치가 옆에 붙어서 설명하면서 이것들을 알려줘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책이지 그냥 읽고 해봐 이렇게 하면은 사실 거기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학생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책에는 그 책 자체가 굉장히 가이드가 잘 잡혀 있는 책이지만 거기에 대한 파생되는 지식에 대한 내용은 안 적혀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공부를 충분히 한 코치가 옆에서 거기에 있는 굵직굵직한 내용들에 대한 그 곁다리 밑에 있는 세분화된 내용까지 한번 쫙 얘기도 해주고 보여주고 이거를 직접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석이라는 책을 부모님들이 지금도 실력 정석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많이 말씀하시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명심하실 거는 꼭 선생님이 정석은 굉장히 신경 써서 수업을 해야 되는 책이고요. 정석으로 수업을 하더라도 어쨌든 고등 수학을 처음 들어가는 친구라고 하면은 프린트가 됐던 부교재가 됐던 어쨌든 유형과 관련된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됩니다. 그냥 정석책 하나만 가지고 하면 아이가 아무리 이해력이 좋아도 그 이해한 내용들을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대한 적용이 안 돼요.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력 정석은 어쨌든 실력 정석 단권 하나로만 갈 수는 없을 거고 분명히 뭐 약간 연습 문제가 있는 그런 책들, 뭐 일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좀 잘하는 친구면 블랙라벨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력 정석으로 만약에 들어가시면 선생님을 꼭 끼고 하시거나 아니면 좀 가능하면 개념서를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특히나 고등수학은. 중등수학 같은 경우는 응용력이 좋은 친구들은 그냥 뭐 A급 수학으로 들어가더라도 잘하는 경우가 있지만 고등수학은
그 친구가 들어가서 그 문제를 잘 푸는 것과 진짜 그 단원의 내용을 완전히 잘 이해하고 있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항상 그런데 한 지금 11월이죠. 11월, 12월 요때가 굉장히 좀 부모님들 문의도 많이 오시고 굉장히 부모님들이 좀 약간 바쁘게 이제 진행하시는 시기예요. 왜냐면 당장 내년 영재고 시험인 친구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년이 올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급하게 학원을 알아보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아니면은 또 이제 우리 아이가 내년에 뭐 중학교 갈 텐데, 아니면 내년에 6학년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뭘 해서 내년 딱 입학 또는 내년 개학할 때쯤에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문의를 많이 주시는 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들이 얻으시는 정보의 대부분은 저희가 보통 말하는 서울의 강남 또는 이쪽 보통 학군 되게 좋다는 그쪽 지역의 이 선배 부모님들이 알려주시는 그런 정보들이 기초로 해서 이제 퍼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알고 계신 어떤 영재고 과학고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 그런 정보들이 반드시 우리 지역, 우리 아이하고 딱 맞는다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공부를 하시면 또는 이렇게 뭐 진행하시다가 이게 맞나 싶은 게 있다면은 선생님들께 먼저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 그러니까 저기 보면 카페나 이런 인터넷에 나와 있는 뭐 우리 아이가 합격했는데요, 뭐 몇 기 합격생이고 이렇게 해서 쓰시는 부모님들의 정보가 그러니까 이 영재고를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이 알고 계신 정보와 사실 크게 이제 어떤 격차가 별로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재고 준비는 약간 대입 준비와는 다르게 부모님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대입은 부모님들이 발품 팔아서 열심히 입시 설명회 들으시고 막 인터넷 검색하시고 대학교마다 뭐 요번에 입학 요강들 확인한 다음에 내신 산출 방법, 뭐 요번에 무슨 뭐 선택 과목이 어떻고 뭐 무슨 과목이 어떻고, 이게 전부 다 공개되잖아요. 모든 그런 시스템들이. 요번 교육부에서 발표하기에 요번 수능은 몇 프로 뭐가 적용되고 뭐 몇 등급 등급제가 어떻고,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되게 부진하신 분들이 그걸 잘 찾아서 우리 애가 입학하는 이 시기에는 내신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이걸 부모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거의 뭐 입학 전문가들처럼 그렇게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영재고 과학고는 어찌됐든 입학과 관련된 정보들이 학교에서 공개하는 게 거의 없어요. 어떤 학생들한테 어떻게 배점을 해서 몇 점 정도 돼야 합격하고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 영재고에서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1차 때 뭐 생기부, 자소서, 추천서 적용해가지고 1차 아이들을 선발한다 하는데, 그 적용에 대한 정확한 점수 배점도 공개를 안 해요. 뭐 자소서가 몇 프로고, 생기부가 몇 프로고, 추천서가 몇 프로인지도 공개 안 하고, 그럼 자소서에 있는 내용 중에 뭐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도 공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생기부에서 있는 과목에 대한 배분, 뭐 주요 과목 중에 뭐 국어, 영어는 몇 프로고, 수학 과목 몇 프로고, 이런 것도 공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들이 영재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그 학생들을 가르쳐서 실제로 시험을 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학원들은 예상을 하죠. 애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그 전에 시험 보기 전에 점수대를 보니까 몇 점 몇 점 접종이고 이랬는데 그 중에 누구가 합격을 했어. 그러면 그 합격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성적이라든가 그 실력들을 봐서 이 정도 되면 합격인가 봐 라고 저희가 데이터화해서 그걸 토대로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도 그 학교나 이런 데서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카페나 이런 데서 다니는 정보라는 것은 결국은 부모님들이 학원을 통해서 들었거나 아니면 뭐 그 전에 공부했던 어떤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거나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카페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 너무 100% 맹신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하는구나 라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추측 또는 이렇게 뭐 그렇게 좀 걸러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우리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중에, 그러니까 영재고 과정을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조금 아이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 아이가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피드백을 좀 약간 잘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그분한테
한번 솔직히 어떤지 좀 여쭤보시면, 뭐 그분의 말씀이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영재고 입시 경험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 전에 본인이 공부해서 가르쳐서 보냈던 아이들과 비교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도 있게 말씀은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인터넷에 있는 그런 정보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조금 진짜 내 아이를 잘 알고 있는 선생님한테 여쭤보시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한테 꼭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중에 이런 경우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영재고 관련된 그런 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영재고만 보내는 게 아니니까 일반 학교도 보내고 자사고도 보내고 막 이러시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떤 특정 영재고의 입시와 관련된 정보가 굉장히 많거나 이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적어도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지내는 동안에 받을 생기부와 또는 우리 아이의 추천서를 써주시는 분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 정도까지는 당연히 학교 선생님이 제일 디테일하게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떤 영재고나 과학고 입시가 좀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라면 선생님들도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것도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질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 이제 입시 설명회 잃어버리면 아시겠지만 학원들이 이제 입시 설명회를 가장한 학원 홍보를 많이 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진짜 입시 설명회 제가 가가지고 준비하면서 부모님들이 지나가시면서 뭐 학원 홍보밖에 안 하고 학원 수강 안 하는 소리밖에 안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희 입시 설명회 오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학원 홍보하거나 저희 학원 수업 들으세요 이런 얘기는 전체 시간이 2시간이라고 하면 정말 10분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불편한 게 있어서, 가능하면 올해 영재고 입시가 어땠고, 그 다음에 문제 출제 경향은 어땠고, 기존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했고, 내년은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상에 내년 영재고 입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지금 시점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실제로 내년에 또는 그 이후에 영재고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 그리고 준비 과정상에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보통 접하는 정보들 중에 부모님들이 이거는 사실 좀 약간 현실과는 좀 다른 그런 내용이라든가, 좀 가능하면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입시 관련해서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그래도 좀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입시 설명회를 해도 저희 신입생이 늘지 않아요. 네, 좀 홍보도 하고 막 위기감을 조성해서 어머니들 저희 이 수업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서 저희 수업 안 듣는다고 영재고 못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지양하고 있으니 그냥 뭐 입시 관련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다 맞고 또는 이게 뭐 정확하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왜냐면 저도 제가 가르친 아이들과 이제 요번 해에 올해 영재고 입시에 대한 결과들, 다른 학원들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요즘 출제 경향이 어쨌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분석자의 역량과 그 사람의 어떤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객관화 시켜서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출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좀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시면은 한번 들으러 와주시면, 입장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셔가지고 얘기 듣고 한 1시간 반, 1시간 정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부모님 질문하시는 시간도 있어요. 그냥 궁금하신 부분 그냥 아무거나 우리 아이가 어떤 학원 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궁금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그런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때 질문해 주실 수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영상을 통해서 입시 설명회를 12월 8일 일요일 아마 오전 11시에서 한 1시나 길면 2시 정도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이제 장소와 시간이 정해지면 다시 한번 공지를 올릴 생각인데,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